지금 계속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뭘 배울 거냐, 가치투자 발굴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정리도 굉장히 잘 해놓고. 근데 10대 핵심 지표라고 했는데, 사실상 10개가 넘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라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읽어보는 거는 책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런 건 다 넘어가고, 이 환율이라는 것도 있고 금리도 있고 물가도 있고 한데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수혜주 찾기예요. 결국에는 개별 종목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 근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그 돈이 어디에 있던 돈이냐? 증시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큰 하락장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00까지 갔던 거고 다시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 메리트를 느끼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큰 흐름은. 근데 내가 산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율 중에서도 달러냐 아니면 엔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어떤 거는 달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별로 달라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환율하고 증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환율이 올랐을 때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달러가 오르면 내가 자동차를 파는데 달러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이런 차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 그죠? 달러가 올라가면 그거를 원화로 딱 환전을 했을 때 1000원 벌던 거 1200원 버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가장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전체를 보려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 종목이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가 막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주를 들고 있어. 판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판대. 이거는 좀 바보짓이죠.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은행이. 그럼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찔끔 먹고 말겠다는 거지. 그런 흐름 볼 줄. 이런 게 통찰력이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투자인 거죠. 그냥. 물가 뭐 오르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이 이 가격을 올렸어. 손오공에서 터닝메카드를 파는데 터닝메카드 가격이 올랐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남는 게 더 많아졌어. 어이씨, 그럼 땡잡네. 없어서 못 파는데. 손오공이 막 날아간 이유가 그거잖아요. 터닝메카드. 없어서 못 파는. 상식적인 거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환율.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상반되는 수혜가 있으면 악재가 있는. 당연한 거죠. 그죠? 상식이죠.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 재료. 이게 재료예요. 요 사건 하나가 재료예요. 주식에서는 재료가 되는 게 테마죠. 테마. 재료는 곧 테마고요. 이 환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환율 중에서도 N달러 환율 얘기하는, N1 환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N1 달러 환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환율이라는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원 위안 환율이 아니라고요. 이거의 수혜주가 별도로 있다고요. 이거의 수혜주가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거의 수혜주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제약주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거의 수혜주는 이 위에 이제 언급되어 있고요. 이거의 수혜주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에 뭐 공장이 있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유럽에 왜 이제 수출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영향을 받겠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이 사건을 봤을 때, 한 사건만 보고 그것만 찔끔 하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고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자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석유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금, 국제 금 시세라든지 뭐 구리 뭐 다 수입해 갖고 오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뭐에 영향을 받냐? 뭐 석유하면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부동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주식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얘기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주식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을 때 얘기죠. 굉장히 단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더 많죠. 그래서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인 세력, 기관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관에서 부동산을 사나? 지금 개인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차이가 크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 디테일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해를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장을 확인을 해라. 아침에. 가치투자 발굴 비법에서 오늘 사서 뭐 한 5년이나 10년 들고 있을 건데 미국장 확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확인해서 뭐 하게? 매일 아침 미국장 확인하래. 그거는 데이 트레이더나 이제 스윙 트레이더들 이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지. 내가 오늘 사서 3개월 뒤에 팔 건데, 또는 1년 뒤에 막 3년에서 5년 뒤에 팔 건데 미국장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큰 흐름 보려고 하면 거시경제 쪽 공부를 막 하시다 보면 뭐 더 살까 말까 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날만 하루 띡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 같은 초단타를 때릴 때, 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한 달 이내에 내가 사고팔고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미국의 장이 전날 어떻게 끝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우 지수죠. 이 다우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죠.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을 확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우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은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북한. 제가 이제 이건 추가한 것 같은데 아닌가? 북한. 미사일 숑 날렸는데 좋다고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산다? 그건 좀 자제를 하셔라. 저 정도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금을 사는 게 낫죠. 그럴 때는. 달러를 사거나. 당연한 거죠. 그죠? 주식 사는 것보다는 북한에서 미사일 썼을 때는
아니면 미사일 쐈으면 뭐 그쪽 수혜주 좀 있으니까 수혜주를 좀 눈여겨 본다든지. 중국 우리나라보다 한 1시간 정도 딜레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뒤에 중국장이 시작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스윙 트레이딩 하면서도 아침 한 10시까지는 저는 별로 안 봐요. 10시 이후에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 인증해야 되는구나. 인증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 PC는 제가 지금 새로 세팅한 거라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 알려주는 시간대를 보시면 항상 10시 이후예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내일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예. 이해되셨죠? 네. 10시 이후에 제가 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파형이 좀 오늘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내일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절주 좀 있으면 배우는데 지난번에 배웠죠. 계절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저평가 우량주들만 또는 저평가 성장주들만 하잖아요. 한 종목씩 하잖아요. 이렇게 봄 테마주 하나, 여름 테마주 하나, 제일 좋은 거 하나만 하는 거죠. 빙그레였나요? 그죠? 네. 빙그레가 이제 제가 하는 여름 테마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평가 우량주에 해당돼서. 봄 테마주는 제가 크린앤사이언스 하나 잡아놨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저는 잡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주, 계절 테마주는. 그리고 북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 저는 하나씩만 하죠. 그죠?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빅텍 위주로만 이제 보는 거고, 좀 남북 화해 모드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만 하는 거죠. 선정을 한 종목씩만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걔만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한 놈만 자꾸 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거철에 이제 정치인 수혜주 해도 돼요? 뭐 못할 이유 없죠. 못할 이유 없어요. 정치공약 수혜주 뭐 못할 이유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철에서는 제지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제지주들을 좀 많이 봤는데 뭐 영풍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페퍼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제지주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종목 선정을 저 같은 경우에 했는데 제지주를 한번 볼까요? 이 증권에 이 국내 증시 들어가서 업종으로 이제 나눴겠죠. 그래서 제지주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지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장재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좀 더 찾아볼게요. 제지주 안 보이네요. 종이와 목재 이쪽인가? 이쪽이네요. 네, 이쪽이네요. 이 한솔재지도 있고 막 이 좋은 기업, 좀 큰 기업도 있어요. 한솔재지가 나름 큰 기업에 속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나 하오란 요 기업하고요. 네, 요 차이나 하오란이라는 기업하고 중국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림 SP 요 두 종목 합니다. 제 거래 대상 종목으로는. 그래서 이 많은 회사를 다 보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선거철이 끝났잖아요. 끝나면 버립니다. 뭐 굳이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이제 한두 달 전부터는 전 안 해요. 제지주를. 그래서 무림 SP 한번 볼게요. 무림 SP 살짝 볼 건데
우리 SP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딱 멈춘 거는 한 요 정도쯤부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멈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내년이다 보시면 선거가 요때잖아요. 근데 최고점은 6개월 전에 형성이 됐어요. 우리 SP를 보시면 그죠? 요쯤에 이제 최고점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6개월 포인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을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얘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얘도 살아있는 거를 확인하고 얘가 중기 돌파입니다. 중기. 그리고 중장기 돌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날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 날. 요 가격대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얘를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날아가 버리면 저는 이제 멈추죠. 저는 그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지주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되는 애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잡는다는 거죠. 왜? 날아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주주니까. 북한, 스웨즈 찾기. 빅텍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사료도 저는 이제 가끔 하고요. 퍼스텍 전에는 했는데 요즘엔 안 하죠. 왜? 고점에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퍼스텍 보시면 역대 고점에 가 있죠, 지금. 그죠? 역대 고점에 가 있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굳이 이 위치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제가 빅텍을 여전히 하는 이유가 아직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가 아직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걔처럼 올라가지를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근데 지금 위치에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가죠. 더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남해화학 요즘에 안 들어가죠. 제가 왜 안 들어가냐? 적자났어요. 적적이업 제가 안 하거든요. 빅텍 뭐 난리도 아니죠. 한번 뉴스 터지기 시작하면 남북 뭐 북한 지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방송 3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들이 막 쌩 난리를 치죠. 왜? 우리 근혜누님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 전쟁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다. 화해할 리가 없어요. 괴뢰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바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대북 테마주는 대북 전쟁 테마잖아요. 그래서 호재는 빅텍입니다. 맞아요. 악재죠. 이쪽에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얘네들이 호재일 리가 없죠. 얘네들은 개성공단 준대. 개성공단에 이제 공장이 있는 회사거든요. 누가 거기에다가 공장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얘는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겠죠. 화해 모드로 다시 가겠죠. 다음 정권은 이제 민주당이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빅텍이나 퍼스텍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가질 거라는 거죠. 군비 확장할 리가 없죠. 다음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을 더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런 게 이제 테마주거든요. 향후 큰 그림이 우상향 그릴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통찰력이냐?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우리나라에 사는데 이 정도는 상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냥 저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빅텍이고 왜 좋은 사람들이냐? 그냥 흑자입니다. 흑자. 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흑자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전을 때리든 말든 저는 그런 건 독해요. 어차피 고점에서 안 사니까. 저는 저점에서만 사기 때문에 작전을 때리면 좋죠. 저는 땡큐죠. 막 날라가면 팔면 되니까. 재무제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회계 기준이 지금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종목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IFRS라고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예전에는 이 GAAP라는 거를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 로컬 회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을 옛날부터 옛날 한 20년 막 하셨던 분들은 요게 편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요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모든 매매법이 요거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거 기준으로 국제 회계 표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한테 배우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증시는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돈만 있으면. 주식 하시면 된다. 정할 게 없으면 주식 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매매법 자체가 다 글로벌 표준 지표, 저런 지표들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매매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산. 이 자산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는데 또 다르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채 안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겠죠. 그죠? 자본 안에는 유동자본과 비유동자본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남의 돈으로 구입을 했든 내 돈으로 구입을 했든 그러니까 부채죠. 남의 돈이라는 거는 내 돈이라는 거는 내 이제 순자산 얘기를 하는 거고 모두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채를 갚아버린다는 개념은 부채를 갚았어. 그러면 내 자산이 줄어들게 돼버려요. 이해되셨죠? 네. 부채를 갚으면 내 자산이 줄어들어요. 내 자산이 준다는 얘기는 PBR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빠지겠죠. 그죠? 부채가 많은 게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많으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을 보는 건데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저는 별로 비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은행주를 아예 안 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제가 보기에는 앉아서 그냥 너무 편하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 그냥 날아갈 만한 은행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은행주 투자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하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표이사가 자기 능력이 없어요. 요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부채를 갚을 만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하나를 더 구축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에 돈이 벌릴 만한 사업을 더 벌려야 되는 거지. 그 돈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쪽에 돈 잘 버는 회사를 그냥 M&A 쳐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부채를 갚아버렸다는 얘기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부채를 갚으면 단기 악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자다 그러면 바로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사면은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부채 상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바뀐다 그러면 이 상태표 있거든요. 상태표 쪽에 이 증권통의 정보를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 재무제표 쪽에 포괄손익계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내려보면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이 현금 흐름표를 좀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 현금 흐름의 유입이 어쩌고저쩌고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활동이에요. 이 재무활동 쪽에 마이너스가 심하게 있으면 대출을 상환했을 가능성이, 이 부채를 상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확인을 합니다. 꼭. 이해되셨죠? 네. 네. 이 재무상태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자산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뭐냐?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디파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재고 때문에. 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모나미 예제를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쉽거든요, 모나미. 모나미 누구나 알아요, 볼펜. 근데 그 볼펜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단가가 우리 일반 시중에 예를 들어서 이 모나미 볼펜을 500원에 팔아. 500원에 파는데 중국에서 만들 당시에 만드는 비용이 한 100원도 안 들어. 50원이야. 그러면 얘를 50원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500원으로 잡을 거냐. 갭이 10배 차이가 나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재고자산을 잡을 때. 그래서 자산을 잡을 때 500원으로 표기하는 기업이 있고 50원으로 표기하는 기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한 방에 훅 들어오죠.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팔면 돈이 되죠. 근데 못 팔아서 문제인 거지. 못 팔아서 이제 막 공짜로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죠.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되게 많아요. 현금성 자산. 얘네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 단기 금융상품도 나름 괜찮아요. 예적금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주식이 있어요. 주식. 예를 들어서 내추럴앤투텍, 지난번에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내추럴앤투텍 주식을 들고 있어. 이 주식을 들고 있어. 그래서 9,000원 됐던 게 8,000원 돼버렸어. 10분의 1 토막이 더 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유동자산 쪽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나아요. 10분의 1이라도 건졌으니까. 그리고 또 상한가 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얼마를 그려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포인트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물렸어. 그러면 다음 포인트 다시 잡고. 그래서 3% 이내만 되게 이렇게 막 물타다 보면 요날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날도. 다 잡혀요. 그래서 음봉에선 안 사니까
양봉에서 샀으면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양봉에서 사면 또 먹고. 제가 이걸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팔았어요. 이 가격에. 자, 안 팔았으면 했는데 뭐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죠.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선급 비용이나 미수, 뭐 재고 자산, 이게 좀 문제죠. 재고 자산이. 이제 재고 자산 이제 부풀리는 식으로 이익을 뻥튀기 해버리니까 분식회가 돼버릴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쪽입니다. 이 내추럴엔터텍 같은 경우에도 이 재고 자산 이슈가 크게 터진 거고요. 근데 이제 재고 자산도 재고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죠? 하수 문제가 터졌었으니까 그럴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제 기타 이제 비유동자산 얘기를 할 거예요. 투자자산 얘기를 할 때 이제 지분법 적용되는 투자 주식으로 이제 우리 사주 개념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고요. 투자 부동산도 투자 자산 쪽에 속하는 게 있고, 네, 투자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토지 얘기는 좀 많이 해요. 토지하고 건물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예, 나머지도 좀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이제 뭐 이 없어서는 안 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자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자산 말고 안 보이는 자산도 되게 골 때리는 자산들이 되게 많은데 유형 자산들 같은 경우에 아까 크리엔사이언스의 제가 첫 페이지, 항상 첫 페이지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얘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번지, 그죠? 903-1 삼성동 무역회관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903-1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 9층에 있는 어떤 호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본사가 내 건물이 아니라 다른 데 끼워져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예, 이 번지수가 내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건 비추라는 거죠. 예. 그러면 크리엔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냐? 그래서 제가 지도로 가라고 했죠. 지도로. 크리엔사이언스 검색해보자는 거죠. 봤더니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크리엔사이언스 전라도네요. 전라도? 요거 촉이 오네요. 그죠? 지금 승리했잖아요. 전라도가 승리했잖아요. 응? 대선 총선인가? 요번에 그죠? 수혜주가 되겠네요. 좀 있으면. 근데 이쪽 이제 A하고 B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경기도 하남에도 있고요. 그죠? 하남하고 이쪽. 그러면 이쪽에 예감상 공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공장이죠. 네, 산업단지니까. 그래서 크리엔사이언스 땅덩어리가 꽤 되네요. 그래서 스트리트뷰로 공장의 정문일 것 같은, 어디가 정문일까요? 예감상, 그죠? 네, 여기일 것 같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예감상 이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문으로 갈게요. 정문으로 갔더니 자꾸 이상하게 뜨네요. 크리엔사이언스라고 잘 써있어요. 어우, 크네요. 그죠? 뭐 굳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이 크리엔사이언스 지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정읍, 북면, 태곡리 여기까지 가서 직접 봐야 되냐? 이거 봐서 뭐하게 가서 차비만 날리지. 저는 그냥 이런 스트리트뷰로 보라는 거예요. 네, 스트리트뷰로 잘 보이잖아요. 네? 이게 잘 보이는데 뭐
그리고 많이 안 살 거잖아요. 내가 뭐 1억을 투자할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다가 300억짜리 회사 300억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위치에 있어 보이죠? 왠지 이 정도 땅덩어리면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발전 가능성 이 지역이 향후 발전 가능하냐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절대 녹지가 별로 없네요.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가 이제 절대 녹지에 해당되는데 이 주변으로 좀 이 발전 가능성도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도시가 있고 지금 정읍이잖아요. 정읍. 정읍을 제가 다시 쳐볼게요. 정읍을 이렇게 치시면 정읍이 여기에요. 이게 정읍이에요. 정읍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약간 치우친 남쪽으로 치우친 데 이제 시청이 있는 거고요. 그죠? 한 가운데에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 가운데가 이만큼이. 이 도시가 이제 커지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운데가 먼저 커진다는 거죠. 모든 도시는 다 그래요. 모든 도시가 이렇게 확장을 할 때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땅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할 때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경계라고 하죠. 시와 시의 경계인데 이 시와 시의 경계에서는 제가 좌우 최소 3km 잡아요. 3km. 안 사요. 띠를 이렇게 두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땅은 사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뭐 생뚱맞게 주식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 이 위치가 꽤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 농림지역은 말 한마디로 바뀌는 지역이다. 왜? 다음에 대통령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왜? 왜 이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번에 총선에서 이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막 도로도 생기고 지금 이제 여수 엑스포 하면서 이 도로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고속도로가 생기거든요. 도로가. 이 도로도 새로 생기고. 도로가 새로 생겨요. 네. 도로가. 큰 도로가.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가. 광주도 막 엄청나죠, 지금. 뭐 사방팔방이 공사판이네요, 보니까. 잠깐 이제 크레넨사이언스 하면서 좀 약간 새길로 샜고요. 저는 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볼 줄 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토지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한미약품 얘기예요. 형님한테 제가 한미약품 얘기 한 적 있나요?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한미약품 왜 이때 날아갔는지 들어보셨어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왜 이때? 왜? 2015년 3월에 카톡 날라온다. 왜 이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했냐? 보자는 거죠. 한미약품이 어디 있나? 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D. D. 한미약품 교차로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오늘이 2016년 4월, 오늘이 18일입니다. 4월 18일. 아직 조성이 다 되지도 않았어요. 이쪽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는 입구는 요거하고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동탄 이 신도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요거 하나가 뚫려 있었어요. 요 하나가. 요 도로 하나 뚫려 있었거든요. 동탄 2 입주하는 모든 사람, 공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도로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 아니면 이쪽 도로를 쓰면 헤매요. 여기가 어디지? 뭐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 다른 도로 잘못 들어가면 이쪽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정도였거든요.
이 동탄 이 신도시 이 공사할 때.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동탄 투어 하면은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아요. 한미약품 거기 건물이 보여. 설명이 그래요. 여기가 한미약품이거든요. 위성으로 보시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한미약품 연구센터라고. 그래서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방팔방 공사판입니다. 근데 사방팔방 공사판 막 여기 공사 차량도 막 잔뜩 보이죠? 사방팔방 공사판인데 아파트 저 멀리 보이죠? 아직 입주도 안 했을 당시에 찍은 스트리트 뷰인 것 같아요. 근데 요 건물만 하나 살아 있습니다. 한미약품. 입주를 언제 했냐? 얘네가 요때 했던 거죠. 3월에. 동탄 1신도시의 한미약품 입주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자 언제 들어가면 되냐? 얘를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신가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6개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신기하시죠?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드시라고 하죠. 계속. 계속. 여기서부터 드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거 먹고 나오면 또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먹고 나오라고 하죠. 그죠? 또 막 먹고 나오면 마지막으로 여기쯤 들어갔겠죠. 또 여기쯤 들어갔겠고. 그리고 또 요거 막 돌파하면 요날 뿅 할 때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는 모르죠. 저렇게 될 건, 저거는 형님들이 아는 거예요.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형님들은 이런 형님들이니까, 이 형님들이 아는 거지, 제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형님이 알았나 보죠. 이 형님이 올렸네요. 이렇게 쭉 끌어올렸네요. 그죠? 기관 형님들이네. 외국인 형님들은 몰랐고, 몰랐으니까 연락이 팔았겠죠, 뭐. 이해되셨죠? 뭘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와 건물. 제가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꼭. 제가 요즘에 평택을 자주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새로 생기면 꼭 가보세요. 잊지 말고. 도로가 새로 생겼죠. 어떤 도로가? 용서가 생겼죠. 용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흥덕 IC가 끝인데 지금 어디까지 도로가 나 있냐면 평택까지 나 있습니다. 평택까지 쭉. 여기는 마치 이 로컬 국도처럼 막 생겼는데 이 도로나 지금 차이가 없어요. 지금 확장 다 끝났거든요. 이쪽도 좀 약간 꼬불거리긴 하는데 확장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나 일본 국도나 똑같아요.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 길이 쌤뺑이라 더 좋아요. 한번 내려가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볼 수 있냐? 이쪽 인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신기하게 여기가 이제 이동탄이잖아요. 이동탄 이제 제일 밑에쯤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좀 더 위로 볼게요.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있구나.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여기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를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막 내려오다 보면 지하차도 요 끝나는 데쯤에 막 이렇게 내려가면 막 기업들이 막 보여요. 근데 어떤 기업은 PR을 안 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PR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얘는 PR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공사판인데 지금은 오픈됐습니다. 저는 여기 오픈되기 이 공사판일 때부터 막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여기를 페트로카 몰고. 저는 이 자원봉사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페트로카라서. 그래서 계속 가시면 서원 조명 공업 이런 회사도 있고요. 이게 상장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막 찾다 보면 상장사가 탁 튀어나와요. 상장사가. 예, 아유, 여기 도로 폐쇄돼가지고 지금, 얘는 업데이트가 다시 돼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있는 회사가 뭐가 있냐면, 파트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파스트론. 오, 달렸나?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지도에서. 왜요? 네이버 지도에서 찾을 거고요. 파트론이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론이 이쪽에 있는데 안 나오네요. 네,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좀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회사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통된과 동시에 막 올라가던데 재밌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유형자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얘기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광동제약이 있어요. 광동제약.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요쯤에 위치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동제약도 보시면 지금 위치가, 이 광동제약이라고 해서 잠깐 볼게요.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평택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는 위치는 이제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내리긋고요. 그래서 이거 돌파되면 더 나은 거고, 저때 못 들어가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저항선 돌파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들어갈 만하다. 여기. 그죠? 그리고 그 눌림목이다.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또 샀는데 이쪽에서 이제 샀다고 한다면 또 물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왕창 더 사죠. 라인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쪽 라인 정도에서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왜 이 기업을 본다? 바로 여기 있어서 보는 거예요. 고덕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서. 그래서 고덕신도시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평택이 굉장히 시끄럽죠. 전자나 뭐 미군기지나 LG전자 단지 조성도 하고 있고, 이쪽에 KTX 환승역도 생기고, 포승하고 이제 평택항 중국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이쪽이.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내려갔어요. 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에. 요즘에 이제 광동제약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얘는 제가 이제 요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2015년 요때 이제 고점이라서 안 샀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 2015년이면 요때 이제 막 안 사길 잘했죠, 그죠? 네. 최고점에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실제 이제 실적도 보시면 좋죠, 나름.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주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물 때문에 그거 라이선스가 이제 끝나가요. 삼다수. 삼다수 그 라이선스가 끝나가가지고, 향후 매출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 아마 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광동제약 평가를 굉장히 짜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 분석을 보시면 향후를 볼 때 여기 없네요. 없네요. 보통 이 예정을 많이 적어 놓는데, 적어 놨다가 아마 요걸 먹었나 봐요. 연결로 한번 볼까요? 연결에는 적혀 있네요. 적어 놨는데 많이 줄어났죠, 지금. 지금
작년 실적까지도 뭐 엄청 났는데 확 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이유가 저것 때문에 이제 전체 주가가 이제 밀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동제약 이제 계속 시끌시끌한 뉴스들 볼 수 있고요. 엄청나죠, 진짜. 토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뉴스 하나하나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워낙 많아서. 평택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평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평택 시장. 평택 시장이 어디 출신일 것 같아요? 한나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출신 자체가. 제가 화성시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최인석 시장인데 이 최인석 씨가 어디 출신이다? 민주당이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출신의 기초단체장이 이제 선출이 되면 그 지역은 제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한나라당 쪽이 이제 발전을 추구를 하고 민주당 쪽이 안정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공약이 그래요. 나는 대출을 다 갚아버리겠다. 그게 공약이거든요. 대출 갚을 때까지 일을 안 버리겠다.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해서 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토지 하나를 잡고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이쪽 무형 자산 쪽은 할 얘기가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